조기 치매입니다. 의사의 말이 귓가를 맴도는 순간 진료실 벽에 걸린 시계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똑딱, 똑딱. 그 소리에 맞춰 제 심장도 무겁게 뛰었습니다. 옆에 앉은 남편은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고, 저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 위 핸드백 끈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초기이긴 하지만 점차 악화될 수 있습니다. 약물 치료와 함께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의사의 설명은 계속됐지만 제 귀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남편의 옆모습만 보일 뿐이었습니다. 50년을 함께 산 그 사람, 제 청춘을 함께 보낸 그 사람이 이제 저를 잊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상한 징조는 몇 달 전부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식탁에 앉아 물었습니다. 여보, 오늘 점심에 뭐 먹었지? 된장찌개 끓여 드렸잖아요. 아까 같이 먹었는데.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그때는 그냥 웃어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깜빡깜빡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런 일이 점점 잦아졌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하루에도 서너 번씩 반복하고 방금 한 질문을 또 하고 냉장고 문을 열어놓은 채 멍하니 서 있곤 했습니다. 여보, 냉장고 문 열어놨어요. 제가 부엌에서 말하면 남편은 깜짝 놀라며 황급히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고는 멋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뭘 꺼내려고 했는지 까먹었네. 그 순간 남편의 눈빛이 조금 불안해 보였지만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설마 우리 남편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럴 리가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사건이 터졌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오후였습니다. 남편이 산책 나간다며 집을 나선 지 1시간이 넘도록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집에 두고 나가서 연락도 안 됐고 저는 불안한 마음에 아파트 단지를 이리저리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러다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혹시 이종철 씨 보호자이십니까? 어르신이 집 앞 슈퍼에서 길을 잃으셨다고 하는데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 앞 슈퍼라니 30년을 살아온 동네에서 매일 가던 그 슈퍼에서 길을 잃다니 황급히 경찰서로 달려갔고 그곳에서 본 남편의 모습은 제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의자에 앉아 두 손을 모으고 있는 남편. 어린아이처럼 불안한 표정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던 그 모습. 저를 보는 순간 남편은 안도한 듯 일어나 제게 다가왔습니다. 여보, 나 집이 어딘지 갑자기 기억이 안 나더라고.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을 꽉 잡은 그 손도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남편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나이 들면 그럴 수 있어요. 우리 집에 가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제 눈에선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보지 못하도록 고개를 돌린 채 저는 계속 눈물을 닦아냈습니다. 아니야. 일시적인 거야. 피곤해서 그런 거야.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가슴 한구석에선 불길한 예감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예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 남편이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짐이 되는구나. 무슨 소리예요? 당신은 제 남편이에요. 평생 함께하기로 했잖아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여전히 불안했고 저 역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 이제 그 사람이 저를 조금씩 잊어갈지도 모른다는 사실 앞에서 저는 처음으로 노년이라는 현실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먼저 잠든 후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아파트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자식들에게 말해야 할까?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야 할까? 그런데 그때 제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자식들을 불러 모은 건 진단을 받은 지 사흘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오랜만에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큰딸 지혜와 아들 민수. 평소엔 각자 바쁘다며 잘 얼굴도 안 비추던 아이들이 제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자 그제야 시간을 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아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습니다. 너희 아빠가 병원에서 초기 치매 판정을 받았어. 순간 식탁 위로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지혜는 포크를 든 채 굳어 있었고 민수는 표정 없이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밥만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먼저 입을 연 건 큰딸 지혜였습니다. 엄마,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귀를 의심했습니다. 요양원이라니. 아버지의 상태를 듣자마자 가장 먼저 나온 말이 그거였습니다. 딸의 얼굴엔 걱정보다는 당황스러움과 부담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직 초기라고 했잖아. 약 먹으면서 집에서 지낼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단호했습니다. 엄마,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엄마도 이제 이른이 넘으셨잖아요. 아빠 혼자 돌보기엔 너무 힘들어요. 옆에서 민수도 거들었습니다. 누나 말이 맞아요. 엄마 혼자 감당 못해요. 나중에 엄마까지 쓰러지면 그때는 더 큰일 나요. 자식들의 말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습니다. 마치 회사 회의에서 업무를 처리하듯 아버지를 어디론가 보내야 할 짐처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제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 아이들이 정말 내 자식들이 맞나? 너희 아버지가 평생 너희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이제 조금 아프다고 요양원에 보내? 제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남편이 놀라 고개를 들었고 지혜는 차갑게 대꾸했습니다. 엄마, 감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전문 시설에서 관리받는 게 아빠한테도 더 좋아요. 제대로 된 재활 프로그램도 있고. 너는 내 아빠 마음을 알아? 평생을 이 집에서 살아온 사람을 낯선 곳에 보내면 얼마나 힘들겠어? 지혜는 한숨을 쉬며 테이블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엄마가 지금 감정에 치우치시는 거예요. 저도 일 있고 민수도 바빠요. 엄마 도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없다고요. 그 말에 제 속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도와달라고 한 적도 없는데 벌써부터 선을 긋는 모습. 아버지가 아프다는 소식에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오히려 자기 삶의 편의만 생각하는 자식들. 이게 정말 제가 배 아파 낳고 평생을 키운 아이들인가 싶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우리도 엄마 걱정돼서 그래요. 엄마 건강도 중요하잖아요. 아빠 돌보시다가 엄마까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걱정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했지만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똑같았습니다. 우리가 부담되니까 아빠를 시설에 보내자.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50년을 함께 산 사람을 내가 어떻게 남의 손에 맡겨. 지혜가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고집이에요. 요즘 요양원 시설 얼마나 좋은데요. 병원처럼 관리해주고 같은 처지의 어르신들이랑 어울릴 수도 있어요. 내 아버지는 평생 이 집에서 살았어. 익숙한 곳에서 가족이랑 있는 게 제일 좋은 거야. 식탁 위의 분위기는 점점 얼어붙었고 결국 그날 저녁은 아무도 밥을 다 먹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자식들이 돌아간 후 남편이 조용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애들 말도 일리가 있어.
당신 혼자 나를 돌보기엔 당신은 말도 꺼내지 마세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의 눈빛엔 미안함과 죄책감이 가득했고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자식들의 차가운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엄마 혼자 감당 못해요.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도 바빠요.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잠든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 하얗게 센 머리카락, 거칠어진 손. 평생을 가족을 위해 일하며 늙어간 그 사람. 저는 남편의 손을 꽉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자식들이 뭐라 해도 나는 당신을 지킬 거예요. 끝까지.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 의지만으로는 지킬 수 없는 순간이 곧 다가올 거라는 사실을. 자식들과의 그 식사 이후 전화벨 소리가 뜸해졌습니다. 예전엔 일주일에 한두 번은 안부 전화라도 왔는데 이젠 일주일이 넘도록 연락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가 고집을 부린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엄마가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뭐. 그렇게 선을 그어버린 거겠죠. 그렇게 저는 홀로 남편을 돌보는 나날이 시작됐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약을 챙겨드리고 함께 산책하고 식사 준비하는 것쯤이야 평생 해온 일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상태는 조금씩 나빠졌고 제 몸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밤이었습니다. 남편이 자다가 일어나 집안을 배회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처음 그런 일이 있었던 날 새벽 2시쯤이었습니다. 화장실 가는 소리에 잠이 깬 저는 한참이 지나도 남편이 돌아오지 않자 일어났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남편이 현관문 앞에 서서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디 가려고 해요? 회사 가야지. 늦었어. 남편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남편은 이미 10년 전에 은퇴했는데 지금은 새벽 2시인데 회사에 간다니. 여보, 지금 한밤중이에요. 내일 아침에 가요. 제가 남편의 팔을 잡자 남편이 갑자기 화를 냈습니다. 놔. 늦으면 안 된다니까. 남편이 제 손을 뿌리쳤고 저는 그대로 벽에 부딪혔습니다. 어깨가 쿵 하고 벽에 부딪히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픔보다는 슬픔 때문이었습니다. 평생 제 손 한 번 안 잡아본 사람이 저를 밀쳤다는 사실이. 여보, 나예요. 당신 아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남편은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미안해.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 저는 남편을 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아 두 노인이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건 당신이 아니야. 병이 그러는 거야.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가슴 한구석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 다음 날부터는 더 힘들어졌습니다.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이불이 젖어 있었고 저는 그걸 빨래하고 말리고 다시 이불을 갈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자식들에게 전화하면 그것 봐요. 엄마 혼자 안 된다니까요 라는 말이 돌아올 게 뻔했으니까요. 어느 날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는데 남편이 갑자기 뒤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서 뭐 하는 거야? 저는 국자를 든 채 얼어붙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모르는 겁니다. 50년을 함께 산 아내를. 여보, 나예요. 영숙이. 거짓말. 우리 집사람은 젊은 여자란 말이야. 남편의 눈빛이 날카로웠고 저는 가스불을 끄고
천천히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여보, 우리 결혼 사진 볼래요? 저는 남편을 거실로 데려가 벽에 걸린 결혼 사진을 가리켰습니다. 한복을 입은 젊은 남녀가 활짝 웃고 있는 사진. 남편은 한참 사진을 들여다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우리였구나. 그러고는 다시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돌아와 싱크대에 손을 짚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만 소리내어 울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이 들으면 또 불안해할 테니까요. 설거지를 하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거품이 묻은 손으로 눈물을 닦으면 또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완전히 잊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남편 옆에서 잠들지만 제대로 잠을 자본 적이 없습니다. 남편이 또 일어나 배회할까봐, 화장실에서 넘어질까봐, 현관문을 열고 나갈까봐. 한쪽 귀는 항상 깨어 있었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요?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눈 밑엔 시커먼 다크서클이 자리 잡았고 광대뼈가 튀어나와 보였습니다. 몸무게도 5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그날 새벽 4시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저는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털썩 주저앉아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버틸 수 있을까? 두려웠습니다. 남편이 점점 악화되는 것도, 제 몸이 한계에 다다르는 것도, 자식들이 외면하는 것도, 모든 게 무섭고 막막했습니다. 하지만 문득 남편의 잠든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얼굴, 평온하게 숨쉬는 모습. 저는 눈물을 닦고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침실로 돌아가 남편 곁에 조용히 누웠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자. 내가 아니면 이 사람은 누가 돌봐? 남편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따뜻했고 저는 그 온기에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제가 혼자 버티는 동안 예상치 못한 누군가가 저를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날도 새벽같이 일어나 남편의 젖은 이불을 빨래하고 있었습니다. 베란다에서 빨래를 널다가 문득 옆집 베란다 쪽을 보니 박순자 할머니가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눈이 마주치자 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같은 아파트에 10년 넘게 살면서도 그저 복도에서 마주치면 인사만 나누는 사이였습니다. 할머니도 혼자 사시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깊은 이야기를 나눈 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박순자 할머니가 두 손에 반찬통을 들고 서 계셨습니다. 이것 좀 드세요. 혼자 드시기엔 많이 만들어서.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사합니다. 할머니의 손에서 반찬통을 받아들면서 저는 울컥했습니다. 자식들도 전화 한 통 없는데 옆집 할머니가 반찬을 챙겨주시다니. 들어오셔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럴까요? 할머니는 조용히 집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거실 소파에 남편이 멍하니 앉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차를 내오며 저는 할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요즘 저희 집 소리 많이 들리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나도 다 알아요. 그 힘든 거. 할머니의 목소리가 낮고 차분했습니다. 저는 차를 마시다가 문득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안다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할머니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남편을 치매로 보냈어요. 요양원에. 그 말에 저는 차를 든 손이 멈췄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당신처럼 혼자 돌봤어요. 절대 시설에 안 보낸다고 끝까지 내가 지킨다고 버텼죠. 그런데 결국 보내셨어요?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에 깊은 슬픔이 어려 있었습니다. 내가 먼저 쓰러졌어요. 남편 돌보다가 허리를 다쳐서 병원에 실려갔죠. 그때 자식들이 강제로 남편을 요양원에 보냈어요. 저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숨죽여 들었습니다. 입원해 있는 동안 남편이 나를 찾는다는 연락이 왔어요. 밥도 안 먹고 계속 아내를 찾는다고. 그런데 나는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게 한 달을 못 보고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임종도 못 봤어요. 순간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할머니의 손이 찻잔을 꽉 쥐고 있었고 저는 그 손을 가만히 덮었습니다. 그게 10년이 지났는데도 후회가 돼요. 그때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했으면, 미리 준비했으면 남편 마지막을 함께 할 수 있었을 텐데. 할머니는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마음 알아요. 끝까지 지키고 싶은 거. 하지만 당신이 쓰러지면 그때는 더 힘들어져요. 남편도 당신도.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자식들이 했던 말과는 달랐습니다. 할머니의 말에는 똑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아직은 괜찮아요. 조금만 더 버티며. 언젠가는 결정해야 할 거예요. 너무 늦기 전에.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임종도 못 봤어요.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까? 내가 먼저 쓰러지면?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 앉아 있는 남편을 보는 순간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보, 배고파요? 남편이 저를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그 미소가 제게는 전부였습니다. 아니야. 나는 다를 거야. 내가 끝까지 지킬 거야. 그 후로 박순자 할머니는 일주일에 2~3번씩 반찬을 갖다 주셨습니다. 김치, 나물, 생선조림. 할머니가 갖다 주시는 반찬 덕분에 제가 밥을 제대로 못 챙겨 먹는 날에도 남편에게는 제대로 된 식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끔 할머니가 오셔서 제 이야기를 들어주실 때면 저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자식들이 전화 한 통이 없어요. 자식들은 부모 마음을 몰라요. 나중에 후회하겠지만 제가 버틸 수 있을까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는 마세요. 할머니의 위로는 단비 같았습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주지 않는 제 마음을 할머니만은 알아주셨으니까요. 어느 날 할머니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래도 언젠간 마음의 준비는 해야 돼요. 당신도 남편도 위해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보낼 수 없어요. 절대로. 할머니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제 손을 꽉 잡아주셨을 뿐입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남편의 상태는 점점 나빠졌습니다. 이제는 화장실 가는 것도 혼자서는 못하고 식사도 제가 떠먹여 드려야 했습니다. 그래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남편을 씻기고 옷을 갈아입히고 약을 챙겨드렸습니다. 하지만 제 몸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허리는 늘 아팠고 무릎은 계단을 오를 때마다 삐걱거렸습니다. 밤에는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해 낮에도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남편을 거실에 앉혀놓고 오래된 서랍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앨범들, 오래된 편지들, 그리고 작은 천 조각 하나가 나왔습니다. 낡은 손수건이었습니다.
하얗던 천은 세월에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가장자리는 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프로포즈할 때 선물한 바로 그 손수건이었습니다. 이거 당신이 주신 거네. 저는 손수건을 쓰다듬으며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남편은 텔레비전을 멍하니 보고 있었습니다. 요즘엔 저를 알아보지 못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여보, 이거 봐요. 기억나요? 손수건을 남편 앞에 내밀자 남편의 손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만지작거리더니 갑자기 남편의 눈에 초점이 생겼습니다. 이거 내가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내가 당신한테 준 거. 맞아요. 기억하세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내 아내 영숙이. 네, 맞아요. 저예요. 저는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남편도 떨리는 손으로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미안해. 자꾸 잊어버려서. 괜찮아요. 당신이 날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하지만 그 순간도 잠깐이었습니다. 몇 분 후 남편은 다시 멍한 눈으로 손수건을 내려놓고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마치 방금 전 일이 없었던 것처럼 저는 손수건을 꽉 쥐고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싱크대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이게 마지막일지도 몰라. 당신이 날 기억하는 마지막 순간. 그날 저녁 박순자 할머니가 또 반찬을 갖고 오셨습니다. 제 눈이 붓고 빨갛게 되어 있는 걸 보시고는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손수건 이야기를 했습니다. 남편이 잠깐이나마 저를 알아봤던 그 순간을. 할머니는 한참 동안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여셨습니다. 있잖아요. 내가 후회하는 게 또 하나 있어요. 뭔데요? 남편을 요양원에 보낸 게 아니라 너무 늦게 보낸 거예요. 저는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내가 끝까지 버티겠다고 고집 부리다가 결국 내가 쓰러졌잖아요. 그때 남편은 급하게 아무 준비도 없이 요양원에 갔어요. 낯선 사람들, 낯선 환경. 남편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약 내가 좀 더 일찍 결정했으면 남편과 함께 요양원을 둘러보고 천천히 적응할 수 있게 도와줬으면, 그리고 내가 건강할 때 자주 면회를 갔으면 남편 임종이라도 지켜줄 수 있었을 텐데. 당신도 생각해봐요. 지금 결정하는 게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결정하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어요. 당신도 남편도 위해서. 할머니가 돌아간 후 저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옆에서 남편이 곤히 자고 있었고 저는 남편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게 남편을 위하는 길일까? 하지만 다음 날 아침 다시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야. 난 끝까지 함께 할 거야. 할머니와 나는 다를 거야.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제 운명을 바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날 아침은 유난히 피곤했습니다. 남편이 밤새 5번이나 깨서 화장실에 가겠다고 했고 저는 그때마다 일어나 남편을 부축했습니다. 새벽 5시가 되어서야 남편이 깊이 잠들었고 저도 소파에 앉은 채 잠깐 눈을 붙였습니다. 오전 10시쯤 박순자 할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영숙 씨, 잠깐 좀 올 수 있어요? 약 좀 나눠드릴 게 있어서. 지금요? 저 남편 혼자 두고 나가기가. 금방이에요. 5분이면 돼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급했습니다.
남편은 마침 소파에서 조는 중이었고 저는 5분이면 괜찮겠다 싶어 집을 나섰습니다. 할머니 집에서 무릎약을 받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30분이 지나 있었습니다. 문득 불안한 마음이 들어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저 먼저 가볼게요. 남편이 깰 수도 있어서. 아, 그래요. 조심히 가요. 집 앞 복도에 들어서는 순간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보, 여보, 집 안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거실도 침실도 화장실도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없었습니다. 여보, 어디 있어요? 패닉 상태로 집안을 뒤지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메모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들 민수의 글씨였습니다. 엄마, 아버지 요양원에 모셨습니다. 엄마 건강 생각해서 결정했어요. 전화 주세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손이 떨려 메모지를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뭐야? 이게 무슨... 떨리는 손으로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리더니 민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엄마, 너 지금 뭐 한 거야? 아버지를 어디로 데려간 거야? 제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진정하세요. 아버지는 잘 계세요. 좋은 요양원이에요. 내가 언제 보내도 된다고 했어. 내가 무슨 권리로... 엄마가 계속 거부하시니까 어쩔 수 없었잖아요. 엄마까지 쓰러지면 그때는 더 큰일 나요. 당장 주소 알려줘. 지금 당장. 엄마, 오늘은 안 돼요. 적응 기간이 필요하대요. 면회는 한 달 뒤에 가능해요. 뭐라고? 한 달.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제 허락도 없이 데려가서 면회조차 못하게 한다니. 엄마, 아버지를 위해서예요. 전문적인 케어를 받으셔야 해요. 넌 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낯선 곳에 혼자 계시면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실지. 누나도 동의했어요. 엄마만 모르셨던 거예요. 뭐, 지혜도 알고 있었다는 말에 온몸에 힘이 풀렸습니다. 자식들이 다 짜고 저를 속인 겁니다. 제가 집을 비운 틈을 노려서 주소만 알려줘. 제발. 한 달 후에 연락드릴게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민수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다시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지혜에게도 전화했지만 똑같았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도 없는 집,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미친 사람처럼 요양원을 찾아다녔습니다. 이 동네의 모든 요양원에 전화를 걸고 직접 찾아가 이종철이라는 이름의 환자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하지만 개인정보라며 어디서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민수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잘 계세요. 걱정 마세요. 요양원 주소 경기도시 요양원. 주소를 받자마자 저는 택시를 타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넘게 걸리는 곳, 제가 쉽게 올 수 없는 먼 곳에 남편을 보낸 겁니다. 요양원 앞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습니다. 3층짜리 건물, 깔끔해 보이는 외관. 하지만 제게는 차가운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안으로 들어가려는데 직원이 막았습니다. 어르신, 어디 가세요? 제 남편이 여기 있어요. 이종철, 만나러 왔어요. 아, 보호자분이시군요. 그런데 지금은 면회 시간이 아니에요. 면회 시간? 저 남편 만나러 왔어요. 보호자분께서 한 달간은 면회 금지로 요청하셨어요. 적응 기간이라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저 아내예요. 제 목소리가 커졌지만 직원은 단호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규정상 안 됩니다. 저는 철문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여보. 나야. 당신 거기 있어? 여보.
2층 창문 쪽을 바라보며 소리쳤지만 남편의 대답은 들리지 않았습니다. 직원이 제 팔을 붙잡으며 말했습니다. 어르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다른 입소자분들 놀라세요. 제발요. 얼굴만이라도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직원은 고개를 저었고 저는 결국 요양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밖에 나와서도 발길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로 보이는 건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저 안에 당신이 있는데 왜 나는 당신을 볼 수가 없는 거야? 해가 질 때까지 저는 요양원 앞을 서성였습니다. 혹시라도 창문으로 남편이 보이지 않을까? 혹시라도 남편이 저를 찾지 않을까? 집으로 돌아왔을 때는 밤 9시가 넘어 있었습니다. 텅 빈 집, 남편의 빈 침대. 저는 남편 침대에 누워 남편 베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여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자식들 말이 맞는 건가? 하지만 가슴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외쳤습니다. 아니야. 이건 잘못됐어. 당신은 집에 있어야 해. 내 곁에 있어야 해. 그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요양원으로 향했습니다. 첫 버스를 타고 1시간 넘게 걸려 그곳에 도착하면 아침 7시쯤이었습니다.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하루 종일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2층 왼쪽에서 세 번째 창문. 직원에게 물어 알아낸 남편의 방이었습니다. 혹시라도 창문으로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을까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여보. 나 여기 있어. 당신 혼자 아니야. 중얼거리며 앉아 있으면 가끔 요양보호사들이 지나가며 저를 쳐다봤습니다. 불쌍하다는 듯 혹은 이상한 사람이라는 듯.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남편 곁에 있을 수 없다면 적어도 이렇게라도 남편 가까이에 있고 싶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편의점에서 산 김밥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먹는 둥 마는 둥 그저 창문만 바라봤습니다. 오후가 되면 해가 창문을 비추고 저는 그 빛 속에서 남편의 그림자라도 볼 수 있을까 기대했습니다. 어느 날은 민수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양원 앞에 매일 가신다면서요? 직원한테 연락 왔어요. 그래. 간다. 남편 보러. 엄마, 그러지 마세요. 민망해요. 다른 입소자 가족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민망하다는 말에 우라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민망해. 내 아버지가 거기 혼자 계신데 민망하다는 게 나와? 엄마, 아버지는 전문 케어 받고 계세요. 엄마가 그렇게 매달리는 게 아버지한테도 안 좋아요. 너는 내 아버지 마음을 알아? 낯선 곳에서 얼마나 무섭고 외로우실지. 엄마, 제발 집에서 쉬세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며칠 후에는 지혜가 찾아왔습니다. 요양원 앞 벤치에 앉아 있는 저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딸 보기 부끄러워? 그런가? 엄마, 아버지는 잘 지내세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내가 어떻게 알아? 매일 와봤어. 지혜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한 번도 면회 오지 않으면서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엄마, 우리도 바빠요. 일도 있고 애들도 있고. 매일 올 수는 없잖아요. 나한테 시간이 있어. 평생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것도 못 해주면 뭘 해줘. 지혜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돌아갔습니다. 떠나는 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그저 부담일 뿐이구나. 그렇게 한 달이 흘렀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저는 매일 그곳에 갔습니다. 11월에 찬바람이 매서웠지만 남편이 더 추울 거라는 생각에 추위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면회가 허락된 날이었습니다. 한 달하고도 이틀이 더 지난 날이었습니다.
아침 일찍 요양원에 도착해 면회 신청을 했습니다. 직원이 저를 2층으로 안내했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곳에 남편이 있었습니다. 창가 의자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는 남편. 머리는 짧게 깎여 있었고 요양원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제가 입혀드리던 낡고 편한 옷이 아니라 딱딱해 보이는 요양복. 여보, 제 목소리에 남편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남편의 눈빛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를 보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야. 여보. 영숙이. 남편 앞에 무릎을 꿇고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의 손이 깡말라 있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렇게 야위다니. 여보, 밥은 잘 먹어요. 힘들진 않아요? 하지만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제가 보이지 않는 것처럼. 여보, 내 목소리 안 들려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남편이 완전히 저를 잊은 걸까요? 한 달 만에 이렇게 될 수가 있나요? 그때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가방에서 낡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50년 전 남편이 준 그 손수건. 한 달 동안 매일 이걸 가지고 다녔습니다. 언젠가 남편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여보, 이거 봐요. 기억나요? 당신이 나한테 준 거.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남편 손에 쥐어줬습니다. 남편은 손수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바라보더니 남편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그 순간 저도 와락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남편을 꽉 껴안았습니다. 당신도 외로웠구나. 미안해. 내가 당신을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남편의 떨리는 손이 제 등을 토닥였습니다. 말은 하지 못했지만 그 손길에서 남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보고 싶었어. 나도 집에 가고 싶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직원이 들어와 면회 시간 끝났습니다라고 말할 때까지. 여보, 나 다음 주에 또 올게. 매주 올게. 약속해. 남편은 여전히 말이 없었지만 제 손을 놓지 않으려 했습니다. 저도 남편 손을 놓고 싶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나가주셔야 해요. 직원의 재촉에 어쩔 수 없이 손을 놓았습니다. 문을 나서며 뒤돌아보니 남편이 손수건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뒤에서 누군가 저를 불렀습니다. 어머니, 돌아보니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언제 왔는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지혜야. 어머니. 제가 너무 냉정했나요?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금 복도에서 봤어요. 어머니랑 아버지가 그렇게 우는 거. 지혜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어머니 건강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런데 아버지 얼굴을 보니까 저는 딸을 꽉 안아줬습니다. 너도 나를 사랑했던 거지. 다만 사랑하는 방식이 달랐을 뿐이야.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면회도 같이 가고 어머니 힘들 때 제가 있을게요. 그날 저는 딸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딸이 제 손을 꽉 잡고 있었고 저는 그 손에서 조금이나마 위로를 받았습니다. 이제는 혼자가 아니구나. 그날 이후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는 약속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저와 함께 요양원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해하던 딸이 점점 아버지와 시간을 보내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아버지 손을 잡아주고 물을 떠다 드리고 그저 곁에 앉아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도 한 달에 2번 정도는 얼굴을 비쳤습니다. 말수는 여전히 적었지만 아버지 옆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자전거 가르쳐 주신 거 기억하세요? 제가 자꾸 넘어지니까 아버지가 허리 아프다고 하시면서도 계속 뒤에서 잡아주셨잖아요. 남편은 대답하지 못했지만 민수의 목소리를 들으며 가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늦었지만 그래도 다행이야. 자식들이 아버지와 이렇게라도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저는 일주일에 3번씩 요양원을 찾아갔습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정해진 요일에 정해진 시간에 남편을 만났습니다. 처음엔 버스를 타고 1시간 반씩 가는 게 힘들었지만 곧 익숙해졌습니다. 면회를 갈 때마다 남편에게 집에서 만든 반찬을 가져갔습니다. 남편이 좋아하던 잡채, 무나물, 멸치볶음. 요양원 식사만으론 부족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남편은 제가 먹여주는 음식을 조금씩 받아 먹었습니다. 가끔은 그저 남편 옆에 앉아 손만 잡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함께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말이 통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저 곁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면회를 마치고 나오는데 복도에서 박순자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도 이곳에 누군가를 면회 오신 모양이었습니다. 할머니 여기 웬일이세요? 아, 영숙 씨. 옛날 친구가 여기 계셔서. 당신도 면회 오셨구나. 네. 이제 일주일에 3번씩 와요.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나처럼 후회하지 않아서 다행이에요. 할머니 말씀 덕분이에요. 할머니가 그때 말씀 안 해주셨으면 저 계속 버티다가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아니에요. 당신이 현명하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할머니와 헤어지고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정말 최선이었을까? 남편을 집에 모시고 있는 게 더 나았을까?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쓰러졌다면 남편은 더 급하게 더 혼란스럽게 요양원에 갔을 겁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을 테죠. 이게 맞아. 비록 함께 있진 못해도 내가 건강할 때 자주 올 수 있으니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최선이야.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요양원 앞마당에 개나리가 피었습니다. 어느 따뜻한 봄날 직원의 도움을 받아 남편과 함께 마당을 산책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남편을 밀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꽃 좀 봐요. 예쁘죠? 남편은 꽃을 바라보다가 저를 봤습니다. 여전히 저를 알아보지는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를 들을 때면 남편의 표정이 조금 부드러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벤치에 앉아 함께 봄 햇살을 쬐었습니다. 남편의 손을 잡고 있으니 마치 젊은 시절로 돌아간 것 같았습니다. 데이트하던 그 시절, 아무 말 없이 손만 잡고 공원을 걷던 그 시절로. 여보, 우리 50년을 함께 살았어요. 당신 기억 못해도 괜찮아요. 내가 다 기억할 테니까. 남편이 제 손을 꽉 쥐었습니다. 말은 못해도 그 손길로 남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당신도 외롭지 않아요. 내가 여기 있잖아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와 거실에 앉아 있는데 지혜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아버지 어떠셨어요? 응. 날씨가 좋아서 밖에서 산책했어. 좋으셨겠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우리 가족이랑 같이 면회 가도 돼요? 애들이 할아버지 보고 싶대요. 그래. 그러자. 할아버지도 손주들 보시면 좋아하실 거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고 있었습니다. 예전엔 그 불빛들을 보며 외로움을 느꼈었는데 이제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옆집 박순자 할머니도 집에 계실 거고 지혜와 민수도 각자의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을 거고 남편은 요양원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계실 겁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각자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함께 있지는 못해도 서로를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남편의 빈 침대를 바라봤습니다. 예전엔 그 빈자리가 너무 슬펐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 잘 자고 있죠? 나도 잘 자고 있어요. 우리 수요일에 또 만나요. 이불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젊었을 때의 모습, 중년의 모습, 그리고 지금의 모습. 모든 순간에 남편이 제 기억 속에 생생했습니다. 당신이 날 잊어도 괜찮아요. 내가 당신을 평생 기억할 테니까. 그게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창밖으로 달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고요한 밤, 저는 평온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습니다. 내일 아침이 오면 또다시 하루를 시작할 겁니다. 남편을 생각하며, 자식들을 생각하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기다리며, 사랑의 방식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자식들은 제게 요양원을 권했고, 저는 끝까지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지키고 싶었던 것. 이제 저는 압니다. 때로는 함께 있지 않는 것도 사랑의 한 방식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기억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을.